쩌렁.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32명의 학생들이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교실이 마치 누군가 세상의 소리를 껐다 켠 것처럼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소매, 올이 나간 스타킹. 그 소녀가 이 학교에서 가장 화려한 소녀들 앞에 당당히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아라고. 지금 무시한 거임?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교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소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 학교의 여왕, 한 그룹 회장의 외동딸, 누구도 거스른 적 없는 그 소녀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뭐야, 쟤. 미쳤어? 소희한테? 죽고 싶은가 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지만 낡은 교복의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대답해. 그 눈빛,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모두가 두려워하는 회장의 딸 앞에서 이토록 담담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밤 여러분의 밤을 채워드릴게요.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 3주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월요일, 이서연은 새 학교의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영고등학교,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사립, 등록금만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이른바 귀족학교였습니다. 교문 앞에 줄지어 선 외제차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고 운전기사들이 공손히 문을 열어주는 광경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묶었습니다. 이 학교에 온 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룹 미래인재 장학 프로그램, 전국의 보호시설 출신 아이들 중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계열학교에 입학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서연은 고아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지원했고 서류 심사만으로 합격했습니다. 축하한다, 서연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란 건 때로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이 서연을 교실 앞에 세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 자기소개 해볼까? 32개의 시선이 서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이 훑는 것들, 빛바랜 교복, 갈라진 구두, 값싼 헤어핀, 그 모든 것들이 서연의 출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인사.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서연은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장학생이래. 아, 한 그룹에서 데려온 불쌍한 애?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서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 단어, 고아원. 세 글자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상처를 들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는 저기 창가 쪽 빈자리로 가렴. 담임 선생님이 가리킨 곳은 교실의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서연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그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로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의 발이 슬쩍 통로로 나왔습니다. 휘청.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들고 있던 필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통 안의 볼펜들이 교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미안. 안 봤어.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을 내민 소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완벽한 화장. 손목에는 서연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볼펜들을 주었습니다. 야, 소희야. 좀 심하다. 옆자리 소녀가 작게 말했지만 소희라 불린 소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뭐가? 진짜 안 본 건데. 그 목소리에 담긴 오만함을 서연은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이 학교에서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급식실 대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가 오늘의 점심이었습니다. 급식비도 장학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 시끌벅적한 공간에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앉아 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멀리 학교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서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건 쌀의 식감이 아니라 아까 그 속살입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원래 그래.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년만 버티면 돼. 1년만. 그렇게 서연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학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까 자신을 넘어뜨리려 했던 그 소녀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운명은 때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주변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모였고 서연은 늘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나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쯤이야 서연에겐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소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거 봤어? 어느 날 아침 서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핸드폰을 돌려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시하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쌍해서 주는 거야. 점심값?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 감사 인사는 해야지. 뒤에서 한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소희가 무리를 이끌고 서연의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너 학비 대주잖아. 1,000원쯤이야 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1,000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됐어. 단 2글자.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짧은 거절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뭐야, 인연이? 소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거지년이 거지 취급당하기 싫어? 그럼 거지짓을 하지 말든가. 남의 돈으로 학교 다니면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고 고요한 무언가. 소희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뭘 봐. 소희가 서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야, 소희야. 그만해.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옆 반에서 소문 듣고 온 유나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제 편 들어? 너도 같이 왕따 당하고 싶어? 유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구겨진 교복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서연의 무릎은 책상 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고아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6인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학교 다니면서. 소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한 그룹의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교복을 입고 책을 샀습니다. 모두 그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거지인 걸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살 때 고아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전의 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는 것, 그게 서연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이서연. 그것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17년을 살아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작은 서랍장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 원장님과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서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10살 때 사진. 그게 서연이 가진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마치 안개 속에 잠긴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서 혼자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그때 누군가 서연의 교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소희였습니다. 서연의 교복 안쪽을 들여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선한 자국 봐. 몇 번을 기워 입은 거야. 이거. 무리가 킥킥 웃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돌려줘. 왜? 부끄러워? 소희가 교복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야, 잡아봐. 뛰어봐. 놀리듯 교복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치하네. 서연의 한마디에 소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심심해?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탈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소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소희는 황제였습니다. 누구도 거스르지 않는 절대 권력. 소희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구나. 그리고 소희는 서연의 교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교복이 먼지 쌓인 탈의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밟아. 소희가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1명이, 2명이 서연의 교복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낄낄거리며 마치 게임처럼.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이.
하지만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체육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먼지투성이가 된 교복을 털었습니다. 발자국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자국들. 수도가에서 교복을 적셨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빨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괜찮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소희에게 한마디 했던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나 정유나야. 옆 반인데. 유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의 말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래. 서연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절하게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희는 오늘의 일로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서연은 젖은 교복을 들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하지만 서연의 등은 차가웠습니다. 1년만 버티자. 서연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년만.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1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2주가 지났습니다. 괴롭힘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대놓고 때리거나 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증거가 남으니까요. 소희는 더 잔인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실내화가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변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물에 잠긴 채로. 서연의 도시락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CCTV가 없는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연의 책상에 낙서가 생겼습니다. 거진형 꺼져. 매직으로 굵게 쓰인 글씨.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우개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직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범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소희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완벽한 모범생이었으니까요. 성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한 그룹 회장의 딸. 누가 그녀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날은 유독 더웠습니다. 5월의 햇살이 교실로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늘 그랬듯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가 오늘의 점심이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희와 그 무리가 옥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왔네. 소희가 웃었습니다. 우리 장학생 맨날 여기서 밥 먹더라. 외로워 보여서 찾아왔어. 서연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야, 어디가? 누군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희 옆에 붙어 다니는 애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소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옥상 바닥에 울렸습니다. 너 요즘 나 무시해? 무시한 적 없는데. 거짓말. 탈의실에서 뭐라고 했어? 유치하다고? 내가? 소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 같은 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부모도 없는 년이?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모. 그 단어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 맞다. 너 부모 얼굴도 모른다며?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르는 거지? 킥킥.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 밥이나 먹어. 배고프잖아.
소희가 서연의 삼각김밥을 빼앗았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툭! 하얀 쌀밥이 시멘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손이 미끄러웠네. 미안. 소희가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점심 1,000원짜리 삼각김밥. 그게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왜 아까워? 주워 먹을 거야? 거지니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주워 먹어. 소희가 서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무릎 꿇고 주워 먹으면 용서해 줄게. 어때?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부모라는 단어가 심장을 너무 깊이 찔렀습니다. 소희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머, 울어. 진짜 울어. 환호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봐봐. 쟤 운다. 거지년 운다. 웃음소리가 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흩어진 김밥 위로. 그때 그만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옥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 그만 좀 해. 소희가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너. 죽고 싶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가자. 재미없어졌네. 무리가 옥상을 빠져나갔습니다. 소희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혼자 있을 때 봐.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더 빨리 올걸.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주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옥상을 나왔습니다. 유나가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 뒷문 앞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수업이 아직 남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교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늘 보던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녹슨 철문.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박 원장이 놀란 얼굴로 서연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장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박 원장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원장실 소파에 앉은 서연에게 박 원장이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습니다. 다 말 안 해도 돼. 힘들었구나, 우리 서연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원장이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원장님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사실 너한테 줘야 할 게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원장이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 오래되어 색이 바랜 나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함께 온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가져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었어. 얼굴을 숨기고 왔었지. 그냥 이것만 전해달라고 하고 사라졌어. 박 원장이 상자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넌 너무 어렸어. 3살이었으니까. 이걸 줘봤자 이해도 못할 것 같아서 때가 되면 주려고 했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박 원장이 서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으니까. 박 원장이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거야. 내 과거에 대한 단서일 수도 있어. 서연은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14년 동안 원장님이 보관해온 것. 자신이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함께한 것.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서연은 천천히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나무가 소리를 냈습니다. 14년 동안 닫혀있던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 오래된 사진 1장, 그리고 작은 금반지 하나.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안긴 아기.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기가 자신이라는 걸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눈, 코, 입. 지금 서연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존재. 그들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연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누렇게 바른 종이,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되어서, 내 곁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첫걸음마도 첫말도 학교 가는 날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내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삶을 선택했지. 나는 그게 못마땅했다. 그래서 연을 끊었다. 그게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 내 부모님이 떠난 후 나는 너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누군가 널 숨겼다. 내가 죽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 편지가 너에게 닿는다면,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아이야, 너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널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모두 떠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내 안에 남아있다. 상자 안의 반지는 내 어머니의 것이다. 내 아버지가 청혼할 때 준 반지. 내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것이지. 사진은 내가 100일 됐을 때 찍은 거다. 그날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야, 힘들 때면 이 사진을 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가 오면 용기를 내라.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테니. 사랑한다. 나의 단 하나뿐인 손녀야. 영원히. 편지가 끝났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편지, 누가 쓴 건지 아세요?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이 상자만 두고 갔지. 서연은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명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지 귀퉁이, 작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바래졌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H 글자. 서연은 그 로고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였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학교 정문에 있는 거대한 석판, 한영고등학교라는 글씨 아래 새겨진 로고,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글씨, 한그룹 교육재단 같은 로고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그룹,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는 회사, 소위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 회사. 왜 할아버지의 편지지에 한그룹 로고가 있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연은 상자 안에 남은 마지막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금반지, 작고 섬세한 반지, 안쪽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반지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JM 1985, 이니셜과 숫자, J와 M, 1985년.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편지 속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찾지 못했을까요? 누가 자신을 숨긴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그룹 로고가 여기 있는 걸까요? 서연은 3가지 물건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원장님, 응, 제가 누군지 알아내고 싶어요. 박 원장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 알아요. 서연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누군지, 왜 이렇게 됐는지. 박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노을빛이 담겼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눈빛, 진실을 찾겠다는 눈빛.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상자가 15년 동안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한 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한 그룹 역사, 수십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그룹의 창립, 성장, 그리고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 한정우, 한 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전설적인 사업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을 만든 사람. 기사마다 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한 그룹 창업주 한정우 회장, 비통 속 별세. 유일한 혈육 잃은 지 1년만. 기사 날짜는 13년 전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기사를 훑었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외아들 한준혁 씨가 1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한 회장은 실의에 빠져 지냈다. 한준혁 씨의 부인과 어린 딸 역시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외아들, 부인, 어린 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 당시 한준혁 씨의 딸은 생후 3년이었으며 3년, 서연이 고아원에 온 나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연은 다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한준혁 한그룹 부회장.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 환한 미소, 부드러운 눈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속 사진. 그 사진 속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한준혁 부회장은 재벌가의 삶을 거부하고 평범한 여성과 결혼해 아버지 한정우 회장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회장과 연을 끊고 조용히 살다가 재벌가를 거부했다. 평범한 여성과 결혼했다.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 편지 속 할아버지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삶을 선택했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가 오면 용기를 내라. 할아버지의 글씨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용기. 그래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상자를 전해준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원장님께 부탁했습니다. 14년 전 상자를 가져온 사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는지. 박 원장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사람,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 50대쯤 됐을까?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어. 얼굴은요? 못 봤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 그냥 손만 기억나. 깨끗하고 하얀 손. 노동을 안 해본 손 같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상자를 전해주세요. 그것뿐이었어. 박 원장이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이 탄 차,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어.
뒷좌석에서 내렸는데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어. 운전기사, 검은색 세단, 고급 정장. 서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 창업주 한정우 회장의 주변 인물. 서연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정우 회장 측근, 한정우 회장 비서,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30년 그림자, 정민호 비서실장 퇴임. 기사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정민호 전 비서실장은 한정우 회장의 곁에서 30년간 한 그룹을 함께 일군 인물로 회장. 별세 후 3년간 더 재직하다 퇴임했다. 현재 서울 외곽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호. 서연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서연은 정민호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마을의 한적한 주택. 토요일 아침 서연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단층 주택. 정갈하게 정돈된 화단. 대문 앞에 서서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누구시죠?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4년 전에 고아원에 전해진 상자예요.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서연이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편지, 어디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서연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는데 살아있었어.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 노인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너는 한정우 회장님의 친손녀야. 한 그룹의 유일한 직계 혈족. 서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친손녀, 한 그룹, 직계 혈족. 그리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 직계 혈족이 나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 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한 그룹 지분 51%. 노인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전부 내 거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도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장학생, 매일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소녀, 거지년이라고 불리며 무시당하던 그 아이가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의 유일한 상속녀였습니다. 노인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직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님 사고 말이야. 노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너희 부모님 차를 들이받은 건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한 그룹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그룹 회장, 지금 회장, 소희, 아버지,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 그리고 그 사실을 돈으로 덮었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노인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의 주인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거지년이라 부르던 소희. 우리 아빠 회사에서 돈 대준다며 비웃던 그 소녀. 그 소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호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렴. 긴 이야기가 될 거야. 낡은 거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민호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감싸 쥐었지만 손끝에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이었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세 번째 생일을 막 지낸 참이었지. 그날 밤 가족 셋이서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야. 한적한 국도. 그런데 갑자기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어. 헤드라이트를 끄고 미친 듯이 달려오던 그 차가 정면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노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넌 뒷좌석 카시트에 있었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하지만 중상이었어. 의식이 없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이유를 몰랐던 흉터. 가의 차량 운전자는 한태준이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정우 회장님의 먼 족갑벌 되는 사람. 당시 한 그룹 전략 기획실장이었지. 출세를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된 자였어. 왜 그랬던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술을 마셨어. 접대 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 대리운전 부르면 소문날까봐. 노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사고가 나자 그자는 도망쳤어. 뺑소니야. 자기 차 번호판이 찍힐까봐 불이 꺼진 국도를 일부러 골라서 달아났어.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하나 있었거든. 그걸 알게 된 한태준은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 돈을 풀었지. 경찰 고위 간부, 병원장, 로펌 변호사들 모두 매수했어. 그게 가능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어. 적어도 그때는. 노인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CCTV 영상은 사라졌어. 사고 보고서는 조작됐지. 운전자 미상의 뺑소니 사고로 처리됐어. 한태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너. 노인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더 큰 문제였어. 살아남았으니까. 저요? 너는 한정우 회장님의 유일한 직계 혈족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회장님께서 널 찾으실 거고, 그러면 한태준이 노리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지.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자는 널 없애기로 했어. 없애다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3살짜리 아이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 했어.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3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 노인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 병원 응급실 간호사 한 분이 있었어. 오래된 분이셨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 한밤중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중환자실을 기웃거리는 게 수상했던 거야.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널 빼돌렸어. 서류상으로는 사망 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등록해서 숨긴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 가게 된 거야. 이름도 바뀌고 기록도 바뀌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간호사,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한태주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병원 서류에 사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우 회장님께 보고했지. 손녀분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편지에서 그토록 자신을 찾으려 했다던 할아버지. 그분은 손녀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회장님은 깊은 시리에 빠지셨어.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손녀까지 잃었다고 생각하셨으니. 노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심을 버리지 않으셨어.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하고. 그래서 나한테 비밀리에 유언장을 맡기신 거야. 그 유언장이. 그래. 직계혈족이 나타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 한 그룹 지분 51%를 상속한다는. 노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는 상자를 들고 너를 찾아 나섰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기록이 완전히 조작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찾으셨어요? 1년이 걸렸어. 그 간호사분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지. 그분이 알려주셨어. 어느 고아원으로 보냈는지.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도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 한태준 쪽에서. 그래서 직접 널 찾아갈 수 없었어. 대신 상자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을 위해. 노인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4년이야. 14년을 기다렸어. 내가 그 상자를 열고 진실을 찾아 나설 날을. 서연은 노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15년 전 3살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도,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이름 모를 간호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숨겨주었다는 것도, 그리고 15년 후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의.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의. 정할아버지.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한태준. 아직도 회장 자리에 앉아있죠? 그래. 그리고 그 사람 딸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있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저를 괴롭혀요. 거지년이라고. 고아주제라고. 우리 아빠 회사에서 돈 대주는 불쌍한 애라고.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근데 알고 보니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불쌍한 건 제가 아니었네요. 그 눈빛.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소녀의 눈빛. 그 간호사분. 당시 사건을 덮는 데 가담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찰관. 그리고
노인이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정우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 원본. 서연의 눈이 그 봉투를 향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면 한태준은 끝이야. 노인이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노인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야. 이 길을 가면 돌아올 수 없어. 한태준은 모든 걸 걸고 덤빌 거야. 위험해질 수 있어.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15년의 거짓과 진실, 부모님의 죽음, 할아버지의 한,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전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려온 14년.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한 그룹의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준비했습니다. 치밀하게, 완벽하게, 정민호 노인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원본, 당시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CCTV 백업 영상, 은퇴한 경찰관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그 간호사의 증언 녹취록, 15년 전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였습니다. 이제 됐어. 정민호가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한태준은 끝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한 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려 정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거기서 공개할 거야. 모든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언론이 보는 앞에서.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나라 경제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걸. 교실에 들어서자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뭘 봐, 거진년. 소희가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끝나면.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불쌍한 건지 알게 되겠지. 오후 2시, 한 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이 모인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 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의 위엄. 올해 한 그룹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한태준이 마이크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뒤로 향했습니다. 백발의 노인 하나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호? 마이크를 통해 그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정민호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누구야? 한정우 회장님 비서 아니었어? 은퇴한 지 10년도 넘지 않았나?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태준이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 저 사람 내보내. 하지만 정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온 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저는 고 한정우 회장님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민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만둬. 이건 불법 침입이야. 불법? 정민호가 한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법이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죠. 정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정우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 원본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유언장? 무슨 유언장? 이미 상속 절차 끝난 거 아니야? 정민호가 유언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본인의 직계 혈족이 생존해 있을 경우 한 그룹 지분 51%를 해당 직계 혈족에게 상속한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직계 혈족은 다 죽었어. 15년 전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뒷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렴. 문이 열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소매,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한 이서연이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너는? 서연이 한태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준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한정우 회장님의 외아들 한준혁의 딸. 한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친손녀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손녀가 살아있었다고? 그럼 상속 구조가...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사기야. 전혀는 가짜야. 가짜요?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한정우 회장님께서 생전에 보관하셨던 모발 샘플과 저의 DNA를 대조한 결과 조부손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99.9999%의 일치율. 한태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삭제된 줄 알았지만 백업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국도,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 그리고 충돌. 영상이 멈췄습니다. 가의 차량의 번호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정민호가 한태준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한그룹 전략기획실장이었던 한태준입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인이야. 사기치고 사람까지 죽여. 경찰 불러. 기자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태준 회장, 해명하세요. 15년간 사실을 숨겨온 겁니까? 살인 혐의에 대해 한마디. 한태준이 무너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 3살짜리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 할아버지에게 손녀도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감정이 없어야 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세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강당 한쪽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보던 소희가 있었습니다. 학교 방과 후 친구네 집에서 우연히 뉴스를 틀었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길래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소희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매일 거진현이라고 불렀던 그 애가, 자신의 아버지가 부모를 죽인 그 애가 진짜 한 그룹의 주인이었습니다. 소희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그룹 본사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속보가 모든 채널을 도배했습니다. 한 그룹 한태준 회장, 15년 전 뺑소니, 살인 혐의 창업주 친손녀, 생존, 경영권 지각 변동 예고 한태준 회장, 긴급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 그날 밤 한태준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뺑소니, 증거인멸, 공문서 위조, 배임,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고아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자신. 끝났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5년. 기나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